자, 이번 시간에는 그 TAT 2급 기출문제이고요. 지난 2022년 2월 19일 날 1회 시행됐던 51회 기출문제 이론 문제를 먼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놓고요. 보시게 되면 51회죠. 51회. 자, 이론 문제 나왔죠?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 중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내부 통제 제도는 지난번에 우리 봤었던 것처럼 지금 크게 세 가지 파트에서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자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또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 된다고 돼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재무제표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었죠. 재무제표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더 높아집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내부 통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게 되면 이런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에 대한 준수 차원에서는 어때요? 회사에서는 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잘 준수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세 가지가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에 해당이 돼요라고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할 수 있겠다 맞는 말이죠. 또 두 번째 법규 정책 준수할 수 있게 돼 있다. 기업 경영성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영성과의 극대화는 보편 우리 이 회사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경영 활동들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내부 활동의 내부 통제제도에는 목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이 답입니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 재무회계는 발생주의로 기록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봤던 항목 중에서 재무제표 5가지 있었죠. 재무제표 5가지,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이거 굳이 안 써도 드려도 되겠죠.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재무제표는 재무회계는 발생주의로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손익의 이연, 손익의 예상 그거 다 미리 했었던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중에서 발생주의가 아니라 현금주의로 작성하는 재무제표가 하나 있다 그랬었죠. 이게 이제 현금 흐름표. 왜 작성해요? 너무 발생주의로만 기록하다 보니까 현금주의에 의한 정보가 너무 없다. 그래서는 이 하나를 갖다 보완하기 위해서 발생주의의 어떤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중에 현금주의로 작성한 현금흐름표라는 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보시게 되면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을 그 현금 유출입이 아니라 있는 기간이 아니라 해당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거 말하는 거. 예,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됐던 분들이라도 발생주의 회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걸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두 번째, 발생주의 회계는요, 수익과 비용의 이연, 그다음에 기간별 배분, 개념 포함해야 되죠. 그죠? 이게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손익의 이연이나 손익의 예상, 그런 것들을 갖다 다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였었고요. 일단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고, 틀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 흐름표는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이는 현금주의로 작성된다 그랬어요. 네 번째, 발생주의 회계와 현금주의 회계의 주된 차이는 수익, 비용, 인식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맞는 거죠? 발생주의는 현금 들어오고 나가고가 아니라 기간에 대한 것인데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시점, 그 시점이 다르다. 발생주의에 대해서도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그냥 정리해 놓으셔도 여타한 문제가 나오시더라도 해결할 수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3번 문제는 상품 재고장인데요. 선입선출법하고 총평균법으로 3월에 매출 원가를 계산하래요. 그럼 이건 늘상 많이 나왔던 문제 형태인데 이렇게 여기다 써볼까요? 지금 상품 재고장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요것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상품 계정을 통해서 기초, 기말, 매출원가를 계산하라 그랬다면은 지금 여기 매출원가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죠. 주어진 자료 뭐 다른 건 없잖아요. 자, 제가 일단 시험 문제 목적상으로 빨리라고 할 것보다 해당되는 것만 풀어보려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선입선출법으로 여기 기초 재고는 기초 재고가 됐던 선입선출법이 됐던 총평균법이 됐던 기초 재고는 어차피 변동사항이 없죠. 기초 재고는 100개 곱하기 100원 하게 되면 금액이 만원이 나오겠죠. 금액을 계산한 거 다 하시겠지. 일단은 우선 금액까지 미리 써놓는 게 계산하기 수월하다는 얘기죠. 여기는 금액이 얼마? 만원. 그 다음에 여기 150개 그 다음에 120원 하게 되면은 18,000원 되겠죠. 18,000원. 그 다음에 100개 14,000원 되겠네요. 자, 이렇게 금액을 써놓고요. 자, 기초재고가 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목적이 그 매출원가를 계산해야 되니까 기초재고는 만원 이렇게 쓰면 된 거예요. 그죠? 선입선출법인 경우에 먼저 산 게 먼저 팔리게 되겠죠. 그럼 단기에 우선 매입한 걸 한번 따져볼게요. 단기에 매입한 거. 단기에 매입한 거는 매입한 거, 매입한 거 두 가지죠. 그러면 금액은 18,000원하고 여기 14,000원은 두 개 합쳐서 32,000원 되죠. 여기 단기 매입 32,000원. 기말재고 해야 되죠. 급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었던 걸 자꾸 결합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걸 빨리 해결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데, 자, 이번엔 우리 상식적으로 지금 재고가 100개 있었고요. 매입한 거 150개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매입한 거 100개, 총 350개에서 120개 해갖고 기말 재고가 몇 개 있다고 미리 알려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 기말 재고는 230개가 있다 그러는데 선입선출법인 경우에는 먼저 사갖고 온 거 먼저 팔리는 거죠. 그럼 여기 120개를 갖다가 여기 팔았을 때 이건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여기 매출에서 120개를 팔았다고 했을 때 재고가 어떤 게 남았는지 구분을 해야지 되는데 100개는 다 팔렸겠죠. 그럼 여기 150개에서 20개가 또 팔리겠죠. 그럼 여기 몇 개가 남아있겠어요? 130개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지금 130개가 남아있는데 얘는 단가가 얼마짜리냐면 지금 18,000원짜리 120원짜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재고 금액은 얼마가 남아있겠어요? 재고 금액은 130개가 이거 안 써놨나? 계산기로 두들겨 봐야지. 130개가 남아있는데 120원짜리다. 그럼 15,600원 남아있죠? 15,600원. 그 다음에 230개로 하는데 100개는 단가 그대로 남아있겠네요. 얘는 얼마짜리가? 140원짜리가. 이렇게 해서 금액은 14,000원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럼 요 두 개 합친 금액이 기말 재고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기말 재고는 여기 얼마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29,000 아니죠? 기말 재고가 29,600원 이렇게 됐으면 자 그러면 매출원가 계산 나올 수 있죠?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42,000원에서 빼기 29,600원 하게 되면 12,400원이 나오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겠죠. 그죠? 첫 번째 여기 그래서 파란색으로 할까요? 매출원가는 12,400원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지금 요거 물어본 거 아니었었어요? 자, 오리지널로 계산하는 방법 먼저 알려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총평균법으로 물어보고 있죠. 총평균법으로도 기말재고만 확정하면 되는 거니까. 자, 똑같이 기초재고는 10,000원 있었던 건 똑같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입한 것도 변하지 않겠죠. 32,000원. 문제는 이제 기말재고가 변할 거예요. 기말재고는 230개가 남아있다고 했는데 지금 230개에다가 단가를 어떤 걸 곱해줄까가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총평균법원에서는 얘를 갖다가 뭘 계산해야 되겠어요? 여기 단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단가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라 그랬죠. 자, 매입한 거 총 그 수량이죠. 100개, 150개, 100개 다 합치면 몇 개예요? 350개죠. 이 350개 수량을 갖다가 먼저 계산해 놓으시고요. 금액은 합치면 다 얼마예요? 똑같이 10,000원, 18,000원, 14,000원 다 더하게 되면 42,000원 나오죠. 요거 매입했을 때 금액이에요. 매입했을 때 요거 금액 그대로 다 합치게 되니까 여기 42,000원 수량도 다 합치고요. 월 발생했던 거 그다음에 수량 원가도 다 합쳐갖고서는 42,000원을 350개로 나눠보세요. 42,000원을 350개로 나누게 되면 단가는 얼마가 계산이 새로 됐어요? 단가는 120원이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 기말재고 230개 남아있다 그러는데 총평균법은 이렇게 단가를 한 달치 다 계산한 다음에 230개 기말재고 남아있는 거에다가 새로 단가 계산된 평균법으로 계산된 금액 합치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230개 하게 되니까 27,600원이 기말재고가 되겠죠. 얘는 시험 문제 기말재고도 잘 물어보고 매출원가도 물어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42,000원에서 27,600원을 빼게 되면 매출원가는 14,400원이 계산이 돼요. 14,400원. 그럼 답은 12,400원하고 1번이 답이네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계산하려고 그랬더니 시간 뒤따 걸려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그냥 찍는 게 좋아?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거 문제가 따로따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지만이 그게 매출원가가 됐던 단기 매입액이 됐던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기말재고가 됐던 어떤 문제 형태로든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배웠던 순서대로 방법을 그렇게 풀어드렸던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포커스로 지금 여기 매출원가 기말재고만 확정시키면 되는 거고 매출원가만 확정하면 여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런 거 계산 일일이 다 안 하고 간편하게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만 핵심만 여기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선입선출법은 매출원가를 계산한다는 것은 팔린 거 계산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상품이 팔린 게 매출원가 아니에요? 지금 120개 팔렸다 그랬죠. 그러면 120개 팔린 것 중에서 100개짜리 100개는 뭘로 팔렸어요? 100개는 100원짜리가 팔렸죠. 그러면 팔린 거니까 얘는 10,000원 다 팔렸겠네요. 그 다음에 또 몇 개가 더 팔렸겠어요? 20개. 20개는 얼마짜리가 팔렸어요? 120원짜리가 팔렸죠. 그러면 금액은 얼마 돼요? 120개 곱하기 120원 해보세요. 그럼 2,400원 나오죠? 맞아요?
그럼 요거 팔렸다는 거, 요게 매출원가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두 개 합친 게 아까 여기 12,400원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게 빨라요? 오리지널로 계산할래요? 팔린 거 이게 매출원가니까 팔린 것만 계산할래요? 이렇게 하면 금방 나오죠. 즉 상품 재고장을 볼 줄 아느냐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상품 원가를 여기 상품 원가를 제품 상품 재고장에서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 먼저 이해를 해 놓으시고 어떤 거 물어볼지 모르니까 개념에서 팔린 게 매출원가라는 걸 안다면 여기서 120개 팔렸으니까 선입선출법은 요거하고 요거 팔렸겠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똑같이 이번에는 총평균법으로 따졌을 때 120개 팔린 건 어디 가지 않아요. 그죠? 근데 뭐는 계산해 줘야 돼요. 수량 여기 매입한 총 수량하고요. 매입한 총 수량하고 금액으로 뭐는 결정을 해줘야 돼. 단가를 알아야 되니까 요거는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팔린 개수가 다 얼마짜리가 팔린 거예요? 120원짜리가 팔렸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120원짜리 120개가 팔렸어요. 120원 곱하기 120개 하게 되면 얼마가 매출원가가 돼요. 14,400원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TAT 2급 정도 레벨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FAT 1급 수준에서 이 정도는 계산할 줄 안다고 보고 팔린 게 바로 매출원가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문제고요. 기말지고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 대부분 물어보는 게 보편적일 테니까. 왜? 그래야지 단가를 계산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냈던 것이랍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데 얘는 잠깐 자, 4번 문제는 회계정보 질적 특성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그 FAT 1급에서 먼저 알아둬야 될 게 있고 TAT 2급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또 알아야 될 게 있고 그렇다 그랬었잖아요. 회계 정보는 우리 FAT 1급에서 기본적으로 우선 재무 회계에 대해서 그다음에 비교한 거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관리 회계와 비교를 해드렸었어요. 재무 회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신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고 이런 거 되게 짜증나. 이 재무 회계 이쪽에서는 관리 회계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질적 특성. 질적 특성이란 말 자체가 유용성이에요. 어떤 게 더 유용하냐 그랬을 때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 재무회계에서는 신뢰성입니다. 왜요? 재무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 결과물을 재무제표를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관리회계에서는 우리네 회장님 경영진들한테 그네들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끔 목적 적합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특성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자 그러면 이 근본적인 특성들을 갖다가 보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는데 신뢰성을 갖다가 보강시켜주는 더 강화시켜주는 여기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첫 번째가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거였었고요. 어디에 따라서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이 신뢰성을 더 높이는 것이에요.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검증 가능성이 있었죠. 검증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배우신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회계 거래를 갖다가 기록할 때 똑같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빙서류를 보고 누구나 했을 때 누구나 똑같이 누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립성. 우리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면 경영진, 주주 누구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중립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드린 거에 반해서 목적 적합성에는 우선은 여러분이 자료를 만들었다면 바로 예측 가치, 여러분이 만들어서 제공한 그 정보가 보고서 수익이다, 비용이다, 투자할 만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예측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주게 되면 경영진에서 이래라 저래라 어떤 피드백이 오겠죠. 그래서 피드백 가치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는 게 좀 편할 거라고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는 관리회계에서는 경영진한테는 제때 갖다 주는 정보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정보는 그때까지 의미가 있는 자료가 정보가 되기 때문에 적시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게 우리 회계 그 FAT 1급의 과정에서 여기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될 항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TAT 2급 한 단계 이제 올라와서는 어떤 걸 물어보고 있냐면 여기 옳은 것만 골라보라 하는데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목적 적합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목적 적합성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 지금 우리 현재 공정 가치를 제일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목적 적합성에 가깝습니다. 얘기했었죠. 매출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걸 빼버렸으니 걔가 실현될 값어치가 더 가깝겠죠. 공정 가치에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목적 적합성이 고려한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재무제표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정보는 목적 적합한 정보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내용들을 갖다가 교재에서 별도로 배운 적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재무제표 정보가 지금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가에 아니면 공정가치에 반해서 이걸 보고서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이를 갖다가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목적에 적합한 정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해당되는 것은 가, 나, 이 두 개가 해당되는 답으로 맞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하고 라는 뭐가 틀렸느냐? 회계 정보를 미래 재무 정보 예측에 활용하려면 지금 예측과 관련된 거, 신뢰성과 관련된 거는 상반적이죠. 상충되고 있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외측 신뢰성이 더 목적 적합성을 더 강조해야 되겠죠. 예측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라에 보시게 되면 목적 적합성이 높은 정보는 신뢰성도 항상 높다. 그렇지 않다 그랬죠. 지난번에 또 설명했던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었네요. 앞으로 보시게 될 건데 지금 재무회계에서의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관리회계에서는 목적 적합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재무회계 신뢰성만 있고 목적 적합성이 없다면 회계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랬었죠. 반대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목적 적합성은 아주 높은데 신뢰성이 아예 없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계정보로서의 의미가 없다 그랬었죠. 자,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FAT 1급 기준에서 이런 용어들을 알아들으셔야지만이 TET 2급에서 좀 약간 어드밴스된 좀 약간 진보된 내용의 이런 문제들도 접해보면서 이게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FAT 1급 과정에서 이거를 모르고 있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더더욱 알기 힘들겠죠. 그래서 회계에서 여러분의 급수 단계별로 회계 정보가 학습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요게 바탕이 돼야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이게 없다면 이건 무슨 말인지 전혀 감도 못 잡는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됐고요. 답은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의 단기 대손상각비를 구해보라고 하네요. 대손상각비는 얼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대손 충당 물어본 거 아니에요. 대손상각비 물어봤어요.
자,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던 거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이 회계를 공부하는 한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올 것들이에요. 총계정원장을 보실 줄 알아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총계정원장은 양쪽에다가 두 개를 한번 그려놔 볼게요. 하나는 매출채권에 대한 것이고요. 하나는 대손 충당금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자, 첫 번째 매출채권은 기초재고는 당연히 차변에 올 것이고 기말은 대변에 올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은 매출채권을 차감하는 계정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선 그려놓고 매출채권 여기서는 대손 충당금. 자, 기초 매출채권은 그 기초 정기월이 차변에 대손 충당금은 대변에 정기 오른다는 것부터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돼요. 자, 첫 번째 기초 매출채권은 50만 원이 있었대요. 5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고요. 기초 대손 충당금은 3만 원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자, 이렇게 기록할 줄을 알아야지 말이 되는 거지. 회계 원리와 FAT 1급 정도 수준에서 배웠던 내용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이 문제는 그냥 찍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 그걸 보완을 하신 다음에 공부를 하시든지 해야 되겠죠. 자, 이 두 번째 주어진 자료를 보면 단기에 발생한 매출채권 발생에 따르죠. 발생했다는 것은 매출채권이 증가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 매출채권에 차변에다가 55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이중 회수액을 물어보고 얘기하고 있죠. 회수액은 매출채권이 감소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대변에다 써줘야 되겠죠. 30만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을 보시면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 5만원을 단기 중 대손 처리하였다 그랬죠. 여기까지만. 그럼 매출채권 5만원 못 받게 됐단 말이잖아요. 근데 받지도 못했는데 매출채권은 감소하겠죠. 이해되시?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럼 매출채권이 여기서 일단 5만원은 이렇게 감소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못 받게 됐다면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대손 충당금은 3만원 다 뺐었겠죠. 이해돼? 여기서 있었던 대손 충당금 3만원은 다 뺐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는 2만원 있죠. 2만원은 일단 빼놔야 되겠죠. 얘는 대손상각비 처리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자, 여기까지만 끝이라면 그렇게 되겠지만 자, 다음 전기에 대손 처리한 매출채권 중 만원이 단기에 회수됐대요. 그럼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게 단기에 회수가 되면 지금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기록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얘는 전기에 대손 처리한 그 매출채권 만원이 단기에 회수되었으므로 대손 충당금이 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기말 매출채권의 잔액 5%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계산이 벌써 나왔죠? 105만원에서 얼마를 빼주면 35만원을 빼주게 되면 여기 매출채권 기말 잔액은 얼마가 계산돼요? 이건 주어진 자료만 그대로 입력하더라도 70만원 이렇게 금방 나오죠. 맞아요? 70만원에 몇 퍼센트를 하는데요? 5%가 저기 뭐죠? 설정한다 그랬었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얼마 설정한다는 얘기예요? 35,000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그대로 대손 설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차변에 지금 다른 건 안 보고 얘만이에요. 차변에 대손 상각비 35,000원. 그다음에 대변에
대손충당금 35,000원 이렇게 처리를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대손충당금을 지금 우리가 처리를 함에 있어서 사용하고 여기 2만 원인데 보니까 여기 만 원이 추가돼서 2만 원 중에서 대손충당금 만 원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됐죠. 그죠? 그리고 여기 결국은 돈이 모자라서 대손충당금은 여기 뭐죠? 2만 원 중에서 만 원은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해버렸었겠네요. 그죠? 기중에 대손상각비 만 원은 더 이상 충당금은 4만 원밖에 없는데 우리가 돈 못 받게 된 저기 매출 채권은 5만 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만 원은 대손상각비 처리해놨을 거예요. 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2012년 12월 31일 기말 현재 대손충당금에서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지금 단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물어봤잖아요. 지금 기말에 이만큼 우리가 설정해야 된다는 건 확실한 거죠. 대손충당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썼죠? 없어요. 전체를 다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대손상각비 앞에서 얼마 지금 처리해놨어요? 만 원. 이 두 개 합치면 대손상각비는 단기에 총 얼마가 기록이 되어 있었겠어요? 45,000원이 돼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4번이 답이 되는 것이랍니다. 이해됐음? 자, 지금 이 주어진 문제에서 크게 손댄 건 없지만 여러분이 여기서는 대손충당금의 지금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 그 내용만 잘 이해해서 대손충당금이 얼마 남아있는지 대손상각비가 단기에 얼마가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것만 판단하실 수 있으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TAT 2급에서는 전산세무 2급에서도 그렇지만 여기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에 관련된 이 문제는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출제 확률이 몇 퍼센트라고요? 그냥 100%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배울 때 이런 특히나 문제가 몇 개가 여기 결합이 되어 있어요. 3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지금 최소한. 그죠? 매출채권 볼 줄 아는지 대손충당금 잔액 구할 줄 아는지 전기에 대손 처리한 거 대손충당금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지 한 문제 갖고 보통 두세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TAT급에서는 이런 걸 좀 주의하셔서 연습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6번 문제는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 그랬었죠.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추정이에요. 이것도 잠깐만 정리를 제가 해봐드리면 회계 변경은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었죠. 회계 변경은 하나는 정책의 변경이 있고 또 하나는 추정의 변경으로 구분해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정책의 변경의 대표적인 거는 우리 갭에서 갭으로 즉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방법에서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방법으로 바꾸는 방법 대표적인 게 우리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이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만약에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또는 총평균법으로 그런 걸로 바꾸는 걸 정책의 변경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요. 우리 감가상각비와 관련돼서 내용연수라든지 그 다음에 잔존가치라든지 또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추정의 변경이에요.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정책 변경은 대표적인 게 선입선출법에서 이동 평균법으로 바꾼다 이런 것들이었었고 추정의 변경은 말 그대로 감가상각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꾼다든지 보통 실무에서는요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바꾸는 게 보편적이에요. 왜? 정률법이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감가상각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 매치시키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추정의 변경이라고 봤는데 그러면 답은 벌써 나와 있네요. 그죠? 재고자산 평가 방법 얘예요. 얘는 정책의 변경에 해당되고 여러분 TAT급에서 추가된 항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해당되는 그
파트 있잖아요. 요건 예를 들어서 요것처럼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누적 효과 반영하는 방법, 정책의 변경은 중요한 것이므로 소급법으로 전년도고 다 수정한다 그랬죠. 근데 추정의 변경은 전년도고 손대지 않고 전진법으로 올해와 앞으로 오는 해 적용만 한다 그랬었고, 그 중간에 그 단기 일괄 처리법이라는 거, 누적 효과 적용하는 방법 세 가지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일단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여기 여러분들한테 출제하는 문제는 큰 문제는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든답니다. 자, 6번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게 되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것도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매도 가능 증권의 중요한 건 평가손익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이 무슨 계정이다? 자본 계정이라는 거. 그리고 자본 계정에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인데 이거 써놓을까 할까요? 매도 가능 증권에서 얘 평가손익 계정은 자본 계정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해당되므로, 만약에 처분할 때 이게 먼저 변에 있었다면 얘부터 먼저 없애주라 그랬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 회계 처리를 물어보고 있으니 매도 가능 증권에 뭐에 대해서 물어보느냐면 당연히 문제를 이렇게 처분밖에 없잖아요.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자, 그럼 회계 처리를 보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제가 2021년 1월 1일 공인은 주식 100주 한 주당 7,000원. 액면가액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시세차익 목적이고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액면가액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샀을 때 7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에서 처음에 70만 원 이렇게 생기겠죠. 그런데 여기 수수료 4만 원이 있대요.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하고 달리 부대 비용 발생하면 그냥 포함을 시켜주기로 했죠. 따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은 포함시켜야 돼요. 오로지 뭐만,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비용 취득할 때 별도로 써주는 거 유일하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단기 매도 가능 증권으로 금액을 얼마에 써줘야 돼요? 74만 원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취득했을 때 단기 매매 증권, 아니 매도 가능 증권은 74만 원이었었어요. 자, 그리고 날짜가 지나서 12월 31일 날 한 주당 공정 가치가 지금 얼마래요? 7,900원이라면 79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2월 31일 날 공정 가치로 평가해 봤더니 79만 원이래요. 그럼 금액이 얼마가 더 증가했어요? 5만 원이 더 증가했죠. 요게 바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여기 차이가 나는 이 5만 원, 여기가 이제 평가 이익이 5만 원이 되는데 얘가 자본 계정인 거죠. 이제 플러스로만 표시해 놓을게요. 평가 이익 대변에 5만 원 있다는 것이고, 매도 가능 증권은 12월 31일 현재 79만 원짜리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앞에서 주어진 설명이었었고,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뭘 요구했어요? 처분하는 7월 1일 거 물어봤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린 7월 1일 걸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주식을 한 주당 8,000원에 현금 처분에 따르면 100주니까 현금은 무조건 80만 원이 와 있어야 되겠죠. 현금 80만 원 오는 건 다 아는지라 보기에서도 다 똑같이 현금 80만 원은 빼놓지 않고 80만 원 다 써놨어요. 아, 그럼 이거 갖고는 우선 하나라도 찍을 때 걸릴 수가 없겠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판매하는 매각하는 이 매도 가능 증권 얼마짜리예요? 74만 원짜리예요? 79만 원짜리예요? 12월 31일 날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도 매도 가능 증권도 12월 31일 날 평가하면 그 금액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팔았다고 한다면 얼마짜리를 판 거다? 79만 원짜리 판 거예요. 그러면 답을 또 한번 골라볼 수 있겠죠.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짜리 팔았다? 79만 원짜리 팔았다. 얘 맞죠? 74만 원짜리 얘는 틀리죠. 그럼 얘는 틀렸음. 그죠? 그 다음에 79만 원. 얘도 맞고요. 네 번째 매도 가능 증권 75만 원. 얘도 틀렸죠.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아까 여기 매도가능증권 평가이 처분할 때는 얘부터 먼저 없애주세요 그랬죠. 그래서 얘가 먼저 이렇게 없어져야지 돼요. 근데 얘도 보니까 얘도 맞게 쓴 거긴 하지만 벌써 얘 때문에 답이 안 됐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다? 답은 3번이 되겠다는 것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79만 원짜리 팔고 여기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뺀 다음에 차변과 대변의 합계금액 차익을 계산해 보니까 6만 원 차이 나죠. 그럼 얘가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처분실 이 계정은 손익계정이에요. 오로지 뭐만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만 자본계정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익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많이 물어보니까.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익계정은 당기손익계정이에요. 아시겠죠? 뭐 단기매매증권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7번에 대한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게 되면 똑같이 자본계정 문제인데,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항공의 주식 발행 관련 자료래요. 뭐라 그랬어요? 발행은 뭐라 그랬죠? 주식, 같이 또 복습하는 거니까 발행이라는 말 나오면 반드시 증자라는 단어 생각해야지 돼요. 자본금이 증가한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었죠. 또 하나 반대말은 소각이란 말 나오게 되면 얘가 바로 감자라고 얘기했었고, 자본금 차변에 써주셔야 돼요 라고 했었죠. 그럼 일단 증자라고 했으니 근데 자본금 다 있네. 이런 거 갖고서는 구분을 못하겠죠. 문제 한번 읽어보면서 또 해볼게요. 발행 주식수, 발행이라고 얘기했으니 증자가 되겠죠. 자본금이 증자하면 자본금은 반드시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만 쓰셔야 돼요. 이것도 연결된 거죠. 이래서 자본금이라는 기정을 쓰게 되면 자본금이라는 기정은 주식수 곱하기 반드시, 때에 따라서는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액면가요. 액면가액으로만 자본금을 표시하셔야지 돼요 라고 얘기했었죠. 여기 발행 주식수는 만주라고 되어 있고요. 한 주당 여기서는 이제 발행이라고 있기 때문에 뭘 쓰셔야 돼요? 액면가액으로 자본금 쓰셔야 되죠. 근데 발행 금액은 얼마래요? 발행 금액은 7,500이니까 자본금은 5천만 원. 그죠? 그다음에 보통 예금으로 돈 받았다고 했나 이게? 보통 예금으로 수령했다고 나왔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주식 발행한 거에 대해서는 만주 곱하기 액면가액 해야 되죠. 그럼 자본금으로 얼마가 와야지 돼요? 5천만 원 와야 되겠죠. 자본금으로 5천만 원 온 것만 다 골라봤어요. 다 맞네.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지? 됐죠? 그럼 자본금 온 거는 일단 다 맞았네요. 돈은 얼마 받았겠어요? 돈은 7,500원씩이라고 했으니까 발행 금액이 7,500원, 7,500만 원이 들어왔겠죠. 그죠? 발행 금액은 수수료 없다고 했었으니까 보통 예금이 얼마가 들어온다? 7,500만 원 들어와야 돼요.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 7,490만 원, 이건 필요 없는 거죠. 틀렸죠. 보통 예금에 무조건 뭐가 들어와야 된다? 5천만 원. 에이, 답 그러면 1번밖에 없네. 5천만 원, 7,500만 원은 무조건 들어와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유를 알아야 되죠. 자, 그다음에 발행했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1번이 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7,500만 원 들어와야 되는데, 자, 근데 주식 발행일 현재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10만 원이 있었다죠.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주식 발행하면서 또 뭐가 생겼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또 생긴 거잖아요. 그럼 앞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기시킬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겼기 때문에 얘는 손댈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차이가 나는 금액
주식 발행 초과금 2,500만 원 쓰면 끝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번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었다면 상기시키고 없애겠지만 똑같이 지난번에도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고 이번에도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했으니 주식 발행 초과금은 나중에 계산만 합계 금액만 2,510만 원이 있을 뿐이지 별도로 회계 처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필요가 있다 없겠다? 당연히 필요가 없다. 답은 몇 번이 답이다? 1번이 간단하게 답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던 거예요. TET 2급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1번부터 8번까지가 재무회계 문제고요. 자본계정 잘 나오죠. 그죠?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급수가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본계정, 사채 계정 문제가 자주 빈출 된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9번 문제부터는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예요. 부가가치세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행상 거래를 했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는 제가 세 가지 있다 그랬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일단은 크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건요. 재화가 공급됐을 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공급됐을 때 용역이 공급됐을 때고요. 그 다음에 재화가 수입이 됐을 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거 물어봤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더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한 번씩 여기 또 보도록 하자고요. 강민이가 신발 제조회사가 수출하는 신발은 영세율 적용하는 대상이야. 수출하는 수출은 영세율 적용 당연히 대상이 되죠.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방 판매회사가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가방 수입할 때는 부가세 안 내나요? 통관할 때 부가세 부과하죠. 세관에서. 그죠? 지난번에 우리 수입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세관에서 통관하면서 부가가치세 대금 부과하는 거 보셨었죠? 수입할 때도 부가가치세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원은 농부가 밭에서 재배해서 판매하는 당근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당근은 당근 아니지. 그죠? 이건 면세 품목이죠. 그래서 면세 품목이라서 부과되는 게 아닙니다. 답은 정호가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정호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거. 원래 근로계약 사람들이 일하는 건 용역이잖아요. 근데 근로계약 고용관계로 인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으로 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있었죠. 과세 대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월급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이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여기서 그때 문제 풀면서 있잖아요. 부가세 여기서 정리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왜? 문제가 8회분이면 여기 지금 4문제 나올 텐데 30문제가 넘어요. 그 이 30여 문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8배수 공부를 해? 그럼 전교에서 난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될까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잘 나오는 형태의 문제랍니다. 자, 조금 전에 과세에 해당하는데 부가세에서는 중요한 게 과세 표준이에요. 결정되는 거. 자, 스마트폰 제조업을 하는 이 회사는 일기 확정 신고 때 과세 표준이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죠. 그럼 여기서도 과세 표준을 정할 때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과세 표준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물어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한번 따져볼게요. 이것도 이거 갖고 연습해서 충분하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는 거죠. 제품의 판매 금액은 지금 1,500만 원이라 그랬죠. 근데 매출 내놓으리는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빼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빼주라고 그랬었죠. 그럼 여기에 금액은 얼마로 써줘야지 돼요? 30만 원을 뺀 1,470만 원이 과세 표준이죠. 과세 표준이란 말은 부가세법에서 다른 말로 공급가액이란 매출 공급가액이란 뜻이에요라고 설명했던 거. 여기 매출 공급가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은 공급가액 여기 1,470만 여기 부가세 포함 안 돼 있다 그랬잖아요. 문제에서 써 주었고요. 두 번째
사무용 비품을 매각했대요. 그러면 사무용 비품은 별거 없죠. 팔았으면 얘들이 당연히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과세 매출 해놨겠죠. 그럼 이게 또 250만 원 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50만 원 더 해주시고 자산 수증이 이거 시가로 용언어 개정은 배웠는데 지금 우리가 저기 비품 시가로 받은 거 있잖아요. 자산 수증 이익에 대해서는 얘가 그 과세 표준에 이런 거 포함시키지 않아요. 왜냐면 받긴 받았지만 공짜로 받은 거죠. 그래서 자산 수증 이익은 여기 문제를 통해서라도 그냥 익혀 놓으세요. 이렇게 자산 수증 이익으로 받은 여기 비품 같은 경우에 기증받은 것은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제품 얘는 지금 간주 공급에 해당되죠. 그죠? 간 매입세 공제 받았고요. 원가로 500만 원, 시가로 700만 원. 간주 공급이 아니라 이게 간주 공급 맞네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얘는 원가를 해주기로 했어요. 시가를 해주기로 했어요. 간주 공급이라는 거 하는 것은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판매한 것으로 보니까 시가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지금 뭘 물어보고 있어요? 얘는 지금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세금 부가세 납부해야지 돼요. 그죠? 그럼 시가로 한다. 그래서 700만 원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다 합쳐서 금액이 2,400 얼마 나와요? 20만 원 나오죠? 그래서 요거 세 개 다 더하게 되면 과세 표준은 2,420만 원. 답은 3번이네요. 자, 여기에서 제품에 대해서 매출 애누리 과세 표준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로 우리 교재에서 배웠을 때는 문자로만 계속 나와 있잖아요. 복잡하잖아. 근데 그런 항목들을 갖다가 이런 예제를 통해서 이거 한번 공부했었지, 문제 나왔었지 체크하고 이렇게 복습을 해 놓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환급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네요. 일반 환급의 경우 원래 환급은 우선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정리를 잠깐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환급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일반 환급이 있고요. 일반 환급은 우리가 예정신고 때는 신청할 수 없다 그랬었죠. 얘는 환급은 확정신고 때만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이렇게 확정신고 때, 1기 확정 때, 2기 확정 때 신고하게 되면 신고 납부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된다고 얘기 드렸었어요. 거기에 반해서 조기 환급이 있는데 조기 환급은 사업을 신규로 시작했거나 신규 설비 투자가 금액이 큰 경우 신고 기간에 1월 또는 매 2월 범위 내에서 우리 신고할 수 있다고 했었죠. 1월 또는 매 2월 이 말이 어려운 말이라 그랬었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매 2월 그 다음 25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면 15일 이내 환급된다 그랬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내용만 가지고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일반 환급의 경우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기간이 지난 30일 이내 환급한다. 예정신고 때는 신청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계산만 할 수 있을 뿐이지 환급한다? 안 되죠? 얘는 틀렸네요. 그럼 1번이 답이네 일단. 두 번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조기환급 대상입니다. 영세율하고 또 뭐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신규 사업 또는 신규 설비 투자 이런 설비 투자가 많아졌을 때 조기환급 신청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환급 대상 맞아요. 답은 1번이라고 동그라미 해놓고요. 그 다음에 3번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조기환급세액은 조기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그죠? 지난 후 15일 이내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맞는 말이고요. 4번 경정에 의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사장은 지체 없이 환급해야 된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경정은요, 우리가 잘못 신고한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계산해 봤더니 신고가 돈을 너무 많이 회수했어. 받았어. 그럼 그걸 누가 한 거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본인 거기 국세청에서 파악한 거예요. 그럼 지체 없이 해야 된다. 경정이라는 말은 국세청에서 또는 사업자 상관없어요. 사업자가 경정신고해서 얘 틀린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국세청도 잘못할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런 걸 경정이라 그래요. 여하튼 간에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이것도 교재에서는 못 봤던 내용일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기출문제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고서도 문제를 갖다가 이런 게 있구나 찾아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기 4개 중에서 모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답은 모르는 내용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기 3개 중에서 정확히 맞는지 아닌지 판단해보고 3개가 다 맞아. 그럼 모르는 거지만 4번이 답일 것이고, 3개 중에 답이 있으면 걔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고르실 때.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까지가 지금 부가가치세 문제고요. 12, 13, 14, 15. 부가가치세는 3문제네요. 그죠? 소득세 문제가 지금 4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소득세 우리 이론 끝나지는 않았죠. 그런데 한번 지금 설명할 테니까 지금 하나씩 들어만 다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를 갖다가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죠. 근데 요건 내용 받지 않았어요? 시용 판매는 언제가 수입 시기예요? 시용 판매, 그다음에 시성품 이런 거 알고 있었죠? 여기 판매 시기는, 수입 시기는 그 시용 판매를 통해서 받은 수요자가 판매 의사를 밝혔을 때, 판매 의사를 밝혔을 때가 저기 수입 시기예요. 판매 의사를 밝혔을 때. 만약에 판매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우리 재고자산으로 그냥 포함시켜야 된다 그랬던 거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얘가. 여기서 소득세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란 얘기죠. 그래서 상품을 인도한 날이 아니라 뭐다? 사용 구매 의사. 여기다 써놔야겠다. 구매 의사를 밝힌 날, 여기가 수입시기다. 됐죠? 두 번째, 장기 할부 조건. 이것도 설명했습니다. 장기 할부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각 대가를 장기 할부 판매 조건의 수입 시기는 제가 지난번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이라고 했었던 건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다는 뜻은 계약서에 다 써져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수입 시기도 계약서에 벌써 다 써져 있어요. 며칠 날짜라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도한 날이 수입 시기이다. 인도한 날이 아니라 뭐한 날이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이 수입 시기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구분을 했냐면 원칙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장기 할부 판매도 일반 할부 판매처럼 원칙적으로는 인도한 날이 수입 시기인 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칙이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그때가 수입 시기이므로 그 금액을 매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 금액만큼만 청구하고 그만큼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인적 용역. 제공은 용역 대가를 실제로, 용역 대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선 틀렸는데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제가 그 용역이라는 건 뭐 수업이 될 수도 있고, 저기 그냥 그 건설 현상에서 내가 오늘이 며칠이죠? 5월 9일이잖아요. 5월 9일 날 용역을 제공했어. 그런데 6개월 후에 받았어. 6개월 후가 수입 시기겠어요? 내 용역이 완료된 날이 수입 시기겠어요? 용역은 기본적으로 용역이 완료된 날이 수입 시기로 본다. 그 대신 받는 거,
그거는 그쪽 사정 얘기죠. 그래서 용역 제국은 용역 대가를 언제가 이것도 배웠던 내용이었었죠. 여기다 써야겠다. 여기는 용역을 완료한 시점. 그게 수입식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자산의 임대소득은 자산의 임대도 임대라는 것은 부동산 임대 용역이죠. 계약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지급일 날 못 받았다 할지라도 정해진 날이 저기 수입 시기예요. 우리 계약 임대소도 매월 말일날 받기로 했죠. 근데 그 돈을 계약서에서는 매월 말일날 받기로 했는데 보름 후에 받았어요. 그럼 수입 시기가 보름 후냐? 아니요. 계약 날짜에 며칠 날 받기로 했죠. 그 날짜가 수입 시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실제 지급 받은 날이라고 돼 있죠. 수입 시기는 실제 지급 받은 날이 아니라 언제다? 약속이 정해져 있었으면 계약이 되어 있었으면 그 날이 수입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자, 13번 문제는 연금 소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자, 연금 소득은 지금 여기 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 소득은 연금 수령한 날이 수입식이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연금 수령한 날 여기가 수입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알아주세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연금 소득 공제액이 연금 소득 공제액 있잖아요. 사적 연금 얘기하는 건데 9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900만 원까지만 공제해 주겠죠, 당연히. 그죠? 자, 지금 기억해 놓으세요. 연금 공제는 얼마까지 공제해 준다? 900만 원까지. 연금 소득은 공제액이 900만 원이 맥시멈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있잖아요. 비과세다. 자, 이것도 봐요. 지금 직장에 다니다가 재해를 만났어요. 재해를 입어서 거기에 따라서 산업재해 연금 받고 있어. 근데 거기서 세금을 띄어야 돼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국군 포로 갔다가 송환돼서 국가 유공자로서 그 연금 받아요. 근데 그 연금 받는다고 또 거기서 세금을 띄어. 말이 돼요? 또 상해용사, 또 저기 상해용사라든지 국가를 위해서 전쟁하고 나가서 다쳤어. 그래갖고 거기서 연금이 지급되는데 거기서 세금을 띄어요? 연금 중에서는 가만히 여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세금을 띄면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비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세법 아직 안 배우셨지만 앞으로 배우실 때도요. 내용들을 지금 네 문제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많이 접해보고 이해되잖아요. 그럼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될 게 꽤 많단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공적 연금 소득만 있는 자는 당해 공적 연금 소득을 종합소득 확정 신고해야 된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공적 연금은 우리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 이외에도 종합소득으로 따졌을 때요. 5대 공적연금이 있었다 그랬죠. 국민연금,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 그다음에 군인 연금,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마지막으로 별정 우체국 연금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월급하고 똑같아요. 급여하고. 그래서 연말정산 우리 개인 직장 다니는 직장 가입자들 연말정산하죠. 공적연금을 받는 분들도 1월달에 대신 우리는 2월달인데 공적연금은 1월달에 연말정산해요. 그것만 받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얘는 몇 월달을 뜻해요. 여기 종합소득 확정신고라는 것은 우리 지금 이번 달이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뜻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갖다가 다른 말로 소득세법에서 뭐라고 부른다? 확정신고라고 불러요. 그렇게 구분해 놓으면 얘도 두 번 잊어먹지 않겠죠? 확정신고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 소득세법에 관련된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거 설명해두고 해드렸던 거 하나하나 기억해 두시면
정리해 드릴 때도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문제 푸는데도 지장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연금소득공제 얼마가 한도다? 900만 원. 그다음에 공적 연금소득은 연말정산한다. 언제? 1월달. 그것만 있다면 또 확정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두시면서 익혀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시작했고요. 14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한공 씨의 종합소득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5월달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을 물어봤어요. 세금이 얼마냐고요? 그래서 여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원천징수에 따른데, 아직은 안 배웠지만 여기 직장공제외 초과반환금이라는 용어 좀 낯설죠? 요거는 이자소득이에요. 특이한 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자 소득으로 여기 우리 로또 당첨금처럼 직장공제외 초과반환금은, 또는 우리 그 은행에서 예금에 대한 이자 받죠. 그러면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즉 대표적인 분리 과세소득이에요. 그럼 5월달에 여기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대표적인 분리과세 항목이므로 얘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두 번째, 사업소득 금액, 얘는 무조건 5월달에 신고해야지 돼요. 그러면 여기 사업소득 금액으로 일단 얼마는 되겠어요? 4,200만 원은 소득세 소득 금액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기타 소득 금액 지금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300만 원 넘어가므로 얘는 빼박. 얘도 마찬가지로 5월 달에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신고 대상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얘는 분리과세니까 할 필요 없죠. 그래서 두 가지만 5월 달에 신고를 해야지 되는데, 신고납부를 해야지 되는데, 두 개 합치니까 일단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불러요. 종합소득 금액은 4천 얼마가 된다? 600만 원이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종합소득 공제라고 해서 소득에서 얼마는 빼주겠대요. 종합소득 공제에서 500만 원은 빼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계산해야 될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4,100만 원 남았죠. 그죠? 요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과세표준으로서 계산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 사용하는 방법은 아직은 모르시겠지만은, 계산 이런 식으로 초과 누진 세액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초과 누진 세율 제도는 4,100만 원 중에서요, 지금 4,100만 원은 1,200만 원 넘어가니까 여기 15%다 곱한다? 그게 아니라 4,100만 원의 소득 중에서요, 여기 1,200만 원 있죠? 1,200만 원은 세금을 몇 퍼센트 부과한다? 6%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72만 원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자, 그러면 1,200만 원을 여기서 빼보세요. 4,100만 원에서. 왜 1,200만 원에 대한 건 지금 세금 계산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200만 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금액이 얼마인가요? 4,100에서 마이너스 1,200, 그 다음에 2,900 나오죠. 여기다가 2,900만 원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세율을 곱하겠다? 15% 하겠다.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다 그랬었죠. 그래서 2,900만 원 곱하기 15% 해보세요. 그러면 435만 원 이렇게 나오죠. 여기 두 개 다 더하면 435만 원 더하기 72만 원 하게 되면 507만 원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507만 원. 그래서 지금 답은 여기 세법 산출 세액을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세금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답이다? 507만 원.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이걸 계산할 때 지금 어차피 우리 소득 금액은 4,100만 원이므로 4,600만 원 이하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1,200만 원이 초과 되면은 초과 누진세율이라 했잖아요. 초과 여기까지는 6% 계산하고요. 얘가 넘은 금액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세율 적용하고 이 금액도 또 넘어가면 그 다음 세율 저기 9% 하면 24%죠. 금액이 자꾸 커져. 그러다가 맥시멈 얼마까지 가요? 45%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바로 초과 누진 세율 제도의 의미예요. 근데 여기 답안지에 보게 되면 그냥 여기 4,100만 원에다가 15% 곱하고요. 여기 마이너스 돼 있는 요 누진 공제액 있죠? 이걸 빼버리거든요. 이렇게 계산해도 되긴 하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는 초과 누진 세율 제도의 의미를 갖다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이거 정확히 알고 계시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이해하는 게 더 나아요. 이렇게 빼는 것보다. 이건 나중에 약식으로 계산할 땐 이렇게 계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왜? 거기서 바로 나오니까. 자, 마지막 문제인데 15번 문제. 요거는 우리 그 근로소득세 벌써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요. 아마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김공인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래요.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대상 사용 금액이라 그랬죠. 자,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공제되는 거 안 되는 거 지금 여기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체크해 놓으세요. 아파트 월세액을 갖다가 소득공제 적용받았다 그랬죠. 월세액으로 공제받았는데 카드 사용으로 중복공제 된다 안 된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중복공제 되는 건 두 가지라 그랬거든요. 뭐냐면 의료비하고요. 의료비하고 그다음에 미취학아동, 미취학아동의 교육비. 요 두 가지는 교육비로도 신용카드 사용액으로도 또 의료비로도 신용카드 사용액으로도 공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 특별세 공제에서 월세 공제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또 공제해 준다? 그렇게 중복공제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 두 번째, 중학생인 자녀 영어 학원비. 영어 학원비는 지금 공제 돼야 되겠죠. 교육 이거 헷갈릴 경우가 많으신데 공제 이거 안 되잖아요. 중학생인 학생들 초, 중, 고 학생들 저기 사설학원비 공제 안 해준다면서 그거는 교육비액이지. 교육비로는 공제 안 해줘요. 근데 그거 결제한 거는 신용카드 사용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물어봤어요? 신용카드 사용액이니까 요거는 공제해줘야 되겠죠. 여러분이 배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학원비하고 교육비하고 신용카드 사용하고 헷갈리는 거야 아마 처음이니까. 근데 한번 이렇게 짚어드리면 잘 안 틀려요. 교육비로는 공제가 안 되지만 여기다가 교육비로는 공제 대상이 당연히 아니지만 뭘로는 공제해주겠다? 신용카드는 사용했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공제해줘야 되죠. 오케이?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맹장수술비, 의료비죠. 의료비는 신용카드도 공제해주고, 또 뭐도 공제해준다? 의료비로도 공제해주고.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니까 포함이 돼야 되겠죠. 의료비 플러스 뭐도 여기 신용카드 둘 다 오케이 하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하면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해외에서 사용한 것 중에서 여기 공제 안 해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용카드 해외에서 사용한 거, 그다음에 의료비 해외에서 저기 치료받은 거, 이거는 해외 거 공제 안 해줘요. 근데 교육비는 해줄까 안 해줄까? 교육비는 해줘요. 교육비는 외국 나와서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녀들 그거 교육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KTX 돈 주고 샀으니까 공제해줘야겠죠? KTX 타고 여기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공제해줍니다. 그럼 이 세 가지 합치면 얼마요? 480, 520만원. 2번이 답이네요. 이렇게 구분을 해둔다.
이건 건 바이 건으로 그냥 기억해 놓으셔도 되고요. 제가 다음번에 TET 여기 소득세 정리해 드릴 때 이론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때 정리할 때 다시 설명을 하나씩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50일의 이론 문제 설명을 해 드렸고, 요거 마무리하고요. 실기 시작하도록 할게요.